물체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 여러분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세 가지가 뭔지는 아셔야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물속에 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공기 중에서 물체에 측정된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측정된 물체의 무게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여기에 있는 넘친 물에 뭐 재면 돼요? 무게 재면 돼요. 세 번째는요? 로, 제로, V 다시 G 하면 되죠? 이때 이 로, 제로 누구 거? 물체 아니면 물? 물. V 다시는 뭐게? 물속에 잠긴 부피. 되겠어요? 네.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들려요. 저울에 측정된 무게에 원래 보이대요. 저울에서 측정된 얘가 원래 그냥 저 물 무게하고 그리고 저 잠긴 물체 무게를 더해가지고 이 물의 무게하고 잠긴 물체의 무게를 더해서 빼라고요? 어디서요? 그 원래 저기를 그러니까 저울에다 전자저울로 넣어가지고 아, 저울에 이렇게 놔요? 네. 저울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저기 저울에 표시된 값에다가 원래 그냥 물하고 그 잠긴 물체 무게를 더해가지고 잠긴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물체 없을 때 비커하고 물의 무게를 100N이라고 칠게요. 그럼 110에서 뭘 빼면 되는데요? 저기 그러니까 원래 이 백물체잖아요. 원래 얘 없을 때가 100N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저희 그 부력이 적용할 때 상황 전체의 이걸 그러니까 무게를 재면 아, 여기에서 이제 재면은 얘를 넣으면 바닥에 안 닿아도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러면 늘어나서 100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부력이 얼마 돼요? 여기서 부력이 얼마만큼 작용하냐? 5N만큼 작용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에 비커에 물하고요. 비커에 물체를 올려놓으니까 전자저울에서의 무게가 100N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용수철 저울에다가 물체를 매달았을 때 이 물체가 받는 부력을 재고 싶잖아. 근데 이 물체가 이 바닥에 안 닿다? 그럼 얘를 넣는 순간 이 무게는 뭐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가? 이게 커진대요. 그래서 커져서요. 바닥에 안 닿는데도 이 값이 105가 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5N만큼이 왜 늘었을까? 5N만큼 왜 늘었을까? 네, 이게 부력 때문인데요. 부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부력은 뭡니까? 이게 봐. 부력은 물이 물체를 몇 N? 5N의 힘으로 밀죠. 그럼 이거의 반작용. 물체가 물을 몇 N? 5N의 힘으로 물체가 물을 5N의 힘으로 추가로 누르는 힘이 생겨요. 부력만큼. 그래서 그럼 물체가 물을 누르는 만큼 물이 저울을 5N만큼 더 누르겠죠. 그래서 이 저울의 눈금이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요. 가능해요? 가능하십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번 문제 이제 풀어봐 드릴게요. 3번 문제 보시면요. 실제로 물체가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수면에서요. 자, 0.2m 깊이의 물체가 이렇게 그래서 들어있다고 치자. 자, 이때요. 실제로는 물이 밀어 올리는 부력도 있고요.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뭐도 있고요. 중력도 있고요. 근데 부력이 더 커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겨야 이 상태에서 정지. 알겠습니까?
0.2m라는 답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 과정을 어떻게 풀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킨다. 나 뭐했니? 이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이 1입니다. 그렇죠? 이건 일의 정의야. 근데 일의 실제 의미는 뭐니? 일은 에너지보다 변화량. 기억나? 수업 시간에 했었지?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럼 이때요.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니? 정해져 있어? 아니면 랜덤이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두 개 있죠. 불러요. 운동 에너지하고 무슨 에너지가 있니?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 중에서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누가 한 일과 같다? 알짜힘이 한 일과 같다. 됐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언제나 알짜힘이 한 일과 같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이 한 일이랑 같다. 됐냐? 네. 그러면 이때요. 얘한테 작용한 알짜힘을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당연히 큰 부력에서 뭘 빼면 되겠니? 중력을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알짜힘이 작용하니까 그 알짜힘, 예를 들어서 부력은 20N이에요. 중력은 15N이에요. 그럼 알짜힘이 얼마 나옵니까? 5N 나와요. 그 알짜힘으로 몇 미터 밀려가는 거니? 0.2.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짜힘이 한 일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받고 있는 부력에서 중력을 빼면 알짜힘이고 그 알짜힘이 한 일이니까 그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 0.1을 곱하면 알짜힘이 한 일. 그래서 그 힘을 여기에 올라갈 때까지 받아요. 됐죠? 그러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수면에 올라왔을 때 뭐가 생기니? V라는 속력이 생기죠. 맞죠? 자, 그래서 그 속력이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죠. 그랬을 때 이 높이가 얼마니?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구간은요. 알짜 힘이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고요. 요 구간은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 위치 에너지가 되는 구간이야. 네. 자, 그러니까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로 올라갈 때 이 높이가 최고의 높이입니다. 이 얘기죠. 맞아? 그러면 3단 놓고 얘하고 얘는 같대요. 얘하고 얘는 같대요. 그럼 결론은 요게 요거랑 같아요. 맞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물체의 밀도에 비해서 물의 밀도가 몇 배 크다? 몇 배 크다? 2배 크다. 꼬맹아, 문제를 읽었으면 문제에 있는 의미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에 비해서 2배 크니까 여기서는 물의 밀도를 로 물이라고 줬는데 저는 그냥 얘의 밀도를 로, 얘의 밀도를 이, 요로 놔도 합법이야. 맞아? 나중에 숫자 집어넣을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받는 부력은 얼마냐면 2로. 그래서 물체 다 잠겨 있으니까 VG. 이게 부력. 맞지? 그럼 물체의 무게는요. 뭡니까? 로, VG죠? 됐어? 네, 그럼 알짜힘이 얼마겠어요? 로, VG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물체가 밀려간 거리 얼마? 0.1을 곱하면 됐죠? 그게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게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mgh인데 여기서 mg를 뭐라고 쓴다고요? 로, VG잖아요. 그래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로 VG 지워지네요. 그러니까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얼마라고요? 0.2m라고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요. 쓸데없는 숫자를 먼저 집어넣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쓸데없는 숫자를 미리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요.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밀도, 부피, 중력값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집어넣어. 그래서 올라간 높이가 정확하게 0.2m
올라가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부력이라는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려고 앞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 전체가 뭐예요? 일과 에너지의 뭐니? 전환. 됐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속에서의 구간은요. 일이 뭘로 바뀌어? 운동에너지. 맞아? 자, 밖에 나와 있는 2번 구간은요. 운동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위치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물속에서 받은 1만큼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에너지의 높이 구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 되겠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필요한 거 정리. 그러면 저는 4번 할게요. 필요한 거 빨리 정리.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거기서 특히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계속 발생합니다. 되죠? 오류는 가장 심플한 형태로 그래서 문제를 풀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풀고 있는 과정에도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들은 저항이라는 걸 뭐하고 있어?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하면 실제로 0.2m만큼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분석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물속에 있는 구에 뭐에 따라서도 저항 정도가 다르냐면 얘 표면에 그래서 거칠기에 따라서 저항 정도가 다를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석해 내시면 되고요.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작년에 쓴 아이도 있고 재작년에 쓴 아이도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골프 선수 되고 싶어서 골프를 쳤대요. 골프공이 일반 공하고 차이점이 뭐게요? 홈이 파여 있어요. 홈이. 그 홈의 역할이 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에는 없는 홈이 공포 공에만 있거든요. 얘는 역할이 뭘까? 이거 분석하는 친구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애가 있냐면 어떤 아이는 야구를 엄청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야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공은 어떤 줄 아세요? 한번 땅에 부딪혀서 튀긴 공은 절대로 다시 쓰지 않아요.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야구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야구 경기할 때요. 땅에 부딪히거나 한번 쓴 공들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의 먼지나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서 변화구를 만들 수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먼지가 묻혀있거나 찌그러졌을 때 그 아이를 똑같은 각도로 던졌을 때 포물선 궤적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왜 야구공은 한번 땅에 튀긴 공을 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되겠어? 현실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탐구하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 하지 말고. 자소서를 위한 실험을 하는 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위한 어떤 탐구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별로 예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탐구하는 거고 사실 자소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일단 그렇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은장이라는 부력 구하는 방법들 그래서 실제로 물통에다가 넣었을 때 무게의 변화가 부력값이랑 같게 나오는지도 확인해서 다양한 거 하시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물리 자소서의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고요. 그걸 빼 나머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화학이나 진로학이나 생물 무슨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3번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낸 거고 특히 3번 같은 문제는 부력이나 밀도 변화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했습니다. 4번 문제 보죠. 자, 4번 문제의 1번 답이 얼마여야 될까요? 4번 문제의 1번 답이 얼마여야 될까요?
보시면요. 실제로 4번 문제, 우리는 영재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야. 알겠어? 자, 4번 보시면요. 마찰이 없는 곡선면에서 물체가 내려온다. 그랬을 때 반대쪽에 있는 반원을 타고 올라갔을 때요. Q 높이에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힘. 그죠? 자,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린대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계속 원운동한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가속도 운동하니 안 하니? 얘는 가속도 운동일까 아닐까? 가속도 운동이니 아니니 물어보면 뭘 생각해야 되니? 이 새끼는 빠방 중에 변하는 게 있냐 없냐 생각했어야죠. 가속도의 한국말이 빠방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변하는 게 있어 없어? 뭐가 바뀌니? 방향 바뀌죠. 그럼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당연히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방향만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까?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요. 그래서 그 힘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작용한다고요. 맞아?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 힘의 이름이 뭡니까? 구심력입니다. 그 구심력,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요. 물체가 돌고 있는 빠르기를 V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를 T라고 하고요. 알아요? 자, 그랬을 때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심력의 크기 구하는 방법들은 각각에 반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알겠냐? 구심력 구하는 식 F는 R분의 M, V 제곱 또요. M, R, 오메가 제곱. 맞습니까? 이때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 어떻게 구하죠? T분의 2파이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진도는 못 나가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가네요.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반지름은 라지안이 주고요. 이 물체가 있는 맨 처음에 위치 P가 몇 R입니까? 5R이네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일단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계하셔야죠. 첫 번째는 P점의 물체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물체가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돼요. 그랬다가 얘가 반대편 타고 올라갔을 때 Q점에 오면 Q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뭘 갖니? 운동 에너지를 갖죠. 그랬을 때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중에 누가 크겠니? 당연히 같죠. 거기 마찰 없다 했잖아요. 되겠어? 그러면 P점에서는 무슨 에너지 밖에 없으니? 불러 M, G, 뭐니? OR. 그럼 Q점에서는 무슨 에너지 있어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있죠? 불러요. M, G, R 더하기 2분의 1 M, V 제곱.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맞아? 근데 눈치채셨죠? 당연히 이거 두 개의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얘 운동 에너지 크기가 얼마일까요? mg 4의 크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mg 4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6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를 분석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지점에 이 세 개가 딱 왔어. 무슨 힘 받을까? 뭐 받아요? 중력 받죠. 됐어? 또 뭐 받습니까? 고심력 받죠. 됐어? 그럼 진짜 힘은 어느 방향 작용할까요? 네,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이 방향이 얘가 구하고자 하는 진짜 힘이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나마도 못한 사람들도 많고. 되겠니? 이때 얘 중력 얼마니? mg요. 그럼 얘 구심력이 얼마인지 보셔야죠. 그래서 원운동하고 있는 아이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면 구심력이 있을 텐데 구심력 구하는 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분의 mv 제곱. 그래서 이때 반지름이 얼마예요? 라지 R분의 m. 이때 도는 속력이 V 제곱이죠. 됐어? 네. 그럼 꼬맹아 이거 넘기시면요. mv 제곱이 얼마입니까? 8mgr. 맞습니까? 네. 여기다 적어. 그러면 R분의 8mgr이니까 이때 구심력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8mg.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일과에 앉아있고 난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8mg라고 해요. 그리고 물체의 중력이 mg라고 해요. 그럼 되겠어요? 구해봐. 됐냐? 저 숫자 나와요? 루트 65?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구심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중력까지 작용하니까. 그래서 네, 합력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65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 괜찮아? 하겠어? 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멋지죠? 내가 이 높이를 변화시킬 거예요. h. 내가 이 높이를 변화시켰을 때요. 요거를 돌아서 탈출하지 않는,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 가장 낮은 높이가 얼마일까? 지금은 5R에서 떨어뜨렸는데 이 높이를 가장 줄였을 때요. 얘가 이렇게 돌다가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게 돌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는 얼마일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탈할 수 있는 건 최고점이고요. 그 최고점에서 받는 힘이 몇 개일까요? 최고점에서 이물체 몇 개 힘 받을까요? 뭐 같습니까? 2개 힘 받아요. 뭐하고 뭐? 중력을 했어요. 뭐 받냐? 면에 있는 물체가 면에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게 뭐 같습니까? 수직항이요. 이 둘을 합한 게 뭐가 될까요? 구심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게 구심력이 되는데 이때 얘가 이탈하지 않는 최소한의 힘은 얼마일까요? 최소한의 힘은요. 얘가 점점 힘이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확 끌면 상관이 없는데 힘이 빠졌을 때 됐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돌고 있는 물체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면 뭐가 작용하니? 원심력. 그럼 밖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있는데 이 원심력이 크면 그래서 반작용으로 레일이 많이 물체를 밀겠죠. 그럼 원심력이 작아지면 바닥면이 물체를 미는 힘이 점점 뭐하겠니?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이 힘이 얼마가 되는 순간 얘가 딱 수직항력이 0 되는 순간이 이탈하기 직전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똥꼬가 살짝 뜨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이물체에 수직항력 없이 중력만 작용하는 이 순간이 이탈하기 바로 직전. 알겠습니까? 요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물체가 중력이 구심력이 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의 힘. 그러면 이 힘을 만들려면 이 높이가 얼마여야 될까? B입니다. 알겠어? 우리가 아까 1번 풀었던 걸 거꾸로 가시면 돼요. 거꾸로 가시면 돼요. 해봐봐. 저거 나오나?
뭐가 돼야 된다고? 뭐가 돼야 돼? 90력. 됐어. 물체의 중력 그 자체가 90력이 되면 물체가 이탈하지 않고 돌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돼요. 90력 구하는 식 뭡니까? R분의 M, V 제곱이죠. 그랬을 때 MV 제곱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니? MG R이구나. 됐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찰이 없는 레일을 통과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될 거야? 보존되니까. 여기 최소한의 높이나 여기서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 어때야 돼? 같아. 됐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위치의 에너지가 뭐야? mg, h. 맞아? 그게 x점에 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하고 뭐가 있어? 위치 에너지. 맞냐? 운동 에너지야. 2분의 1 mv 제곱일 거고요. 저 최고점에서의 속력. 위치 에너지는요? 불러. 2 mg r. 맞아요. 이 높이가 7이죠? 2 mg r. 됐어. 이게 같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했어요. v 제곱을 뭘로 치환하면 돼? mg r.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mg r을 치환하시면 여기 뭐 나와요? 2분의 1 mg r이죠. 됐냐?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mg 2분의 5 r. 이게 바로 최소 높이. 되겠어?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됐죠? 정리해봐.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힘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해당되는 문제 3번과 4번에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열역학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은 열에 해당되는 내용. 5번의 답이 얼마일까요? 이거 맞은 사람을 못 봤는데. 5번은 1번이 3cm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맞은 사람? 0.3이 있던데 3cm 정도가 1시간당 얼음이 어느 두께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이게 나올 때가 어떨 때인가 보시는데요. 실제로 내가 비커에다가 얼음을 넣고 알콜 램프로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맨 처음에 초기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하고 가열을 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갔다 일정하다 다시 올라갔다 일정하다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해도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 열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숨은 열 또는 뭐라 그러니? 잠자는 열 이렇게 표현해.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얼음의 융해열을 얘기할 건데 보면 얼음이 융해될 때요. 얼음 1kg을 융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과 100kg을 융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래서 얼음이 크면 클수록 그걸 다 녹이는데 훨씬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겠죠. 됐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의 융해열, 얼음의 기화열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얼음 얼마? 1kg당 상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의 크기를 얘기하죠. 또는 그 물질 1g당 상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해요. 알겠어? 그래서 거기는 융해열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얼마라고 나왔어요? 80칼로리 퍼 그램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음은 1g을 녹이기 위해서는 80만큼의 열이 필요해.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물을 얼리는 응고열은 얼마냐? 융해열이 80이래. 응고열은 80이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 얼음이 요만큼이 얼어져 있어. 얼마? 10cm만큼 얼려있고요. 밖의 온도는 영하 15도고 안의 온도는 0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시간이 지나서 밖이 더 추워지니까 얼음의 두께가 점점 뭐해질까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이 얼음의 두께는 얼마만큼 증가할까? 요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되겠어?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음은 어떨 때 얼까? 이 얼음의 두께는 어떨 때 얼음이 더 두꺼워질까? 를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물이 얼음으로 얼 때는 열을 흡수하니 방출하니? 응고될 때는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방출합니다.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이때 방출된 열의 양. 실제로요. 방출된 열의 양이 100이라고 치자. 됐어? 또요. 지금 여기에 물과 얼음 사이에는 온도가 다르니까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열이 뭐하니? 이동해 빠져나가죠. 이거 뭡니까? 밖으로 배출된 열량이죠.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은요 15인데요 15가 아니고 150인데요 됐어? 융해열은 얼마입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이 150이래요 됐어? 열 전도에 따라서 이 온도차가 유지되려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이 150이래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열을 뺏긴 만큼 얘는 뭐 해야 되니? 열을 만들어야죠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얼음이 한 번 얼 때 100이니까 150만큼의 얼음이 얼기 위해서 두께가 얼마 필요하니? 이거잖아요. 뺏기는 만큼 열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해되냐? 이해되냐? 네.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열이 얼마인지 보세요. 밖으로 나가는 열만큼이 물이 얼면서 그래서 방출되는 열과 같아지는 두께만큼 얼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네. 자, 그 중에서요. 얘네들은 보시면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얼마인지 보시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요. 우리는 큐는 시한탕 말고도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 설명했었죠? 맞아요? 했었어요? 불러요. 고체에서의 열 이동 뭡니까? 여기에 A라는 물질이 있어, B라는 물질이 있어. 이 새끼 80도야. 이 온도 몰라. 이 새끼 20도야. 요 길이가 L, 요거 두께 A. 그리고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능력, 열 전도율이 2알파, 알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온도 몇 도야? 이거 했던 거 설명했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이동한 열의 양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흘러. 뭡니까? L분의 열이 이동할 때 이 길이는 길수록 빨리 이동하니 짧을수록 빨리 이동하니
짧을수록 빨리 이동하니까 길이와 방출된 열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L분의. 그래서 공식에서 반비례하는 애들은 분모에, 비례하는 애들은 분자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L분의. 물론 그다음 무게선. 열 전달하는 속도, 열 전도율. 됐어? 그리고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한 번에 열이 많이 가겠죠? 네, 단면적. 그 다음 또 열 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 두 물체의 온도 차이죠. 80 빼기 T. 됐어? 그리고 뭐게요? 접촉되어 있는 시간.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고체에서의 이동한 열의 양을 시한탁으로 안 구한다고요. 그래서 고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시한탁으로 안 구하고요.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 길이와 열이 나갈 수 있는 면적과 전도되는 속도와 온도차와 접촉시간,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얘가 빠져나가야 되는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 길이 10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융해열 단위가 뭘로 나왔었냐면요, 융해열 단위가 80칼로리/g으로 나왔으니까, 맞죠? 단위 요걸로 맞춰주셔야 되고, 거기에 열 전도율 보이세요? 열 전도율이 얼마나 나왔어? 0.004. 단위가 뭐냐? 칼로리 퍼 센티미터. 그 다음 뭡니까? 네, 초. 그 다음에 온도, 도시. 그래서 모든 단위는 이 단위에 맞춰서 계산할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얘 10cm 그대로 15 쓰시면 돼요. 알겠어? 네. 그러면 얘는요, 10cm. 그 다음에요, 얘 열 전도율이 얼마냐면 0.04 칼로리 퍼 센티미터 초 도시. 맞아? 0.004. 거기다가요, 얘는요, 이 두께는 뭐야? 요 얼음의 요 면적이죠. 됐어? 이거 모르니까 그냥 A 안 줬잖아. 자, 그 다음에 온도 차이 몇 도? 15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몇 시간 동안 빠져나가는 열을 물어보는 거냐? 1시간 동안이니까 몇 초냐? 3,600초라고. 그래서 3,600초 동안 빠져나가는 열만큼을 물이 얼면서 공급해야 돼. 그래서 네. 자, 이때요, 물이요, 얼때 융해열이 응고열이 얼마냐면 80이에요. 80. 아니야? 네, 이거는요, 1g이면 80 필요하죠. 2g이면 160 필요하죠. 3g이면 3배 필요하죠. mg이면 m배 필요하죠. 그래서 융해열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되는데, 꼬맹아. 그래서 질량은 어떻게 구하지? 로브. 되겠냐? 그래서 얼음의 밀도를 주지 않았을까? 됐어. 그래서 이 질량 자리는 로브로 바꿀 건데, 얼음의 밀도가 얼마라고? 0.9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에다가 부피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요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면적은 그냥 똑같이 A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가 원어야 되는 두께 요거. 맞아? 네,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만큼 물은 얼어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지? 해봐.
담열이 나오면 거기다가 실제 질량을 곱한 만큼이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출입하는 열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때 이 그래프의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는 같다 다르다? 이게 뭔데? 비열의 역수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비열의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열평형되는 온도를 한번 구해 보실래요? 어떤 애가요? 여기 이제 물이 있다? 이 새끼가 물이 60도였다? 거기다가 A라고 하는 금속을 넣었더니 그래서 A라는 금속의 온도가 30도예요. 그래서 이 어딘가에서 열평이 됐어. 그랬다가 열나 뜨거운 90도의 금속을 넣는다? 그랬더니 이 세 개의 열평형이 되는 온도가 60도예요. 그랬을 때 A와 B의 비열비가 얼마냐?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A, 물, 그리고 나서 B를 집어넣으면 열평형 되는 온도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60. 이게 물, 이게 A, 이게 B. 그랬을 때요. 저는 지금 제 기억으로만 하는데 이거 200g, 이거 500g, 이거 300g 뭐 이랬을 거야. 비열비 A의 비열분의 A의 비열 맞죠? A의 비열분의 B의 비열의 비율이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풀까요? 네, 풀어보세요. 열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불러드리고 있어요. 어? 안 들려. 열평형이 몇 도에서요? 이거 세 개 다 집어넣었더니 60도에서 열평형이 일어났대요. 이런 얘기. 그래서 원래 액체는요 온도가 60도였고요. 그 액체가 300g 있었고요. 여기다가 맨 처음에 금속 A 집어넣어요. 금속 A 집어넣는데 금속 A의 처음 온도는 30도였고요. 얘 200g짜리였어요. 그래서 1차 열평형을 만듭니다. 1차 열평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금속 B를 넣어요. 그래서 금속 B를 넣습니다. 근데 금속 B는 처음 온도가 90도였고요. 금속 B의 질량이 얼마냐면 500g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었을 때 열평형이 60도에서 된대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금속 A와 B의 비열 B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해보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모론할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해봐.
당분간 몇 대 몇? 저도 5대2. 현우는? 준호 얼마 나왔어? 저도 안 들려. 웅얼거리지 마. 저도 5대2. 5대2야. 수빈아 얼마 나왔니? 아직 안 나왔죠. 이거 5대2예요. 이거 사실은 연필을 쓸 필요가 없는 문제죠. 어려운 걸 가장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걸 못 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죠. 이게요. 어려운 걸 가장한 가장 쉬운 문제인데요. 면접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잡으면 대단히 심플하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핵심 찾는 연습을 하라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 해석력. 그래서 쉬운 문제만 풀면 문제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석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를 보여드리는 거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봐라고 했는데 사실은 차가운 물질과 뜨거운 물질을 같이 넣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열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열병형이 된 온도에서 누구의 열의 출입은 없는 거니? 누구의 열의 변화가 없니? 물이요. 액체요. 얘 처음에 60도인데 나중에도 몇 도예요? 50도죠. 걔는 처음에 A한테 준 만큼 B한테 받아서요. 열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있니? A에 B에서 어디로? A에서 간다. 두 물체 사이에만 열이동이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얘 처음에 60도인데 나중에 열평형 온도도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는 열의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알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A와 B 사이에서의 주고받은 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B가 잃은 열의 양이 A가 얻은 열의 양과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B가 잃은 열은 B의 질량에다가 아니 B의 비열에다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온도 변화 몇 도? 30도. 그죠? A는요. 얻은 열량 A의 비열에다가 A의 질량에다가 A의 온도 변화량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 온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질량비가 5대2니까 비열비가 얼마? 2대 5면 돼. 이런 얘기야. 알겠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이유는요. 가끔 가다가 이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찾고 드려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니까 드립니다. 알겠어? 근데 기출문제는 뒤에 붙어있잖아.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을 분석하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 연습을 해라. 여기에서 주는 대로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했는지를 보시면 대단히 심플하게 푸는 문제야. 하겠어? 이런 얘기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는 뭡니까? 몇 학기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전기회로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전자를 이동시키는 건데 맞죠?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이동한 후에 전자가 그 자리에 정지돼서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면 그걸 뭐라 그러니? 정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그죠? 정전기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면 전기를 뭐 시키자? 발생시키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요. 원자 속에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를 다 띄고 있죠. 원자 속에는 원자의 중심에 뭐가 있고요? 양성자가 있고요.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11개 있어 균형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물질을 전기를 띄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균형을 깨면 된다. 됐어? 그러면 균형을 깨기 위해서 뭔가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아이를 더 넣거나 어떤 아이를 빼면 되죠. 그 중에서 누구를 움직일래? 움직이기 쉬운 애를 움직이겠죠. 그러면 움직이기 쉽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큰 애를 움직이면 돼. 맞아? 근데 그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데? 질량분의 힘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은 애가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 맞아? 그러면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서 누구의 질량이 작습니까? 전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질량이 작은 전자를 이동시킨다. 알겠습니까? 그게 가속도가 크게끔 한다는 뜻이죠. 되겠어? 자,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기를 띨 건데, 그러면 A의 물질에서 B의 물질 쪽으로요, 전자가 갔어요. 그러면 A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죠. 그래서 전기를 띄게 할 건데,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해온 이 전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계속 이 자리에 정지되어 있게끔 할 거야? 아니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어요. 맞아? 한 번 전자가 이동한 그 자리에 그래서 전자가 고정되어서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만든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전기. 맞아? 저는 그러지 않고요. 전자가 그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할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러니? 이건 전자의 흐름, 뭐라 그러니? 전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번 그림은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하는 전류를 통해서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뭐라고 하니? 전기 뭐라 그러니? 회로. 그 회로를 가장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걸 기호 도자 써서 뭐라 그러니? 전기 회로.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기호가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지 중에 긴 게 뭐? 졸려면 일어나. 짧은 게 뭐?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자가 움직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쓰는 전기적 전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스위치가 닫혔어요. 이러면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 현상을 만들어요. 되겠어? 그랬을 때 전기가 흘렀을 때 도선을 잘라서 보면 실제로 도선 속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뭐가 있고요? 원자가 있고요. 이 사이를 누가 움직입니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예쁘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전기가 흐르는 건데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전기가 흐르지 않던 움직입니다. 왜? 얘의 정체가 뭡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가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전자가 불규칙적으로 방향성을 갖지 않았을 때가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걸 전기가 흘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가요. 이 방향에서 밀려서 이 방향으로 왔네요. 여기가 무슨 극일까요? 네.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를 밀었겠죠. 그래서 생각의 여지가 없죠. 마이너스. 이쪽이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눈 안 떠! 눈 떠라. 그래서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데요. 우리는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 전자가 흐르는지 몰랐어요. 뭐가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전류.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했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라고 했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우리 전류는 뭐라 그럽니까?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의 전자들의 흐름을 전류라고 할 건데 그 중에서 1A의 정의 얘기해봐. 작년 출석 면담에서 나왔던 거죠. 1A가 뭐니?
지구선에 얼마 동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한다. 그러면 이 1쿨롱은요 실제 전자 몇 개가 움직이는 거니? 625, 18개. 그래서 전자 625, 18개가 움직이는 세기를 1쿨롱이라고 하자니, 그러니까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해요. 되겠어? 그러니 다시 말해서 I는 뭐라고요? T분의 Q라고요.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Q는 IT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겠니? 네. 그래서 전하량은요 전류의 세기에다 시간을 곱한 만큼이 흐른 전하량이야. 알겠어? 요게 흘러. 자, 그러면 이러한 전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뭡니까? 전위, 전압이죠. 전압에 따라서 같은 저항이 있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달라지죠. 얘가 바로 에너지죠. 그래서 전위는요 1쿨롱당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여기서 얘기한다. 그래서 전위 에너지는 뭔데요? 우리 쓴대요. 원래는 이거 뭐라고 쓰는 거니? 줄퍼 쿨롱. 그죠? 1쿨롱당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아니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흐르다가 가다가 원자랑 쾅 하고 부딪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벼운 애가 뒤로 밀리죠. 누가 가벼우니까? 전자가 가벼우니까 전자가 뒤로 밀렸다가 그럼 이리로 계속 가겠니?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다시 밀려서 돌아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데 충돌하지 않을 때보다 충돌할 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속도가 뭐해진다? 느려진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저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네는 물체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뒤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몇 개만 배웠어? 2개만 배웠는데 거기다 2개를 더 얹혀드렸었는데 그래서 조리하고 살짝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요. 일단은요 물질의 뭐에 따라? 종류에 따라 저항값이 다 달라요. 은이야, 불이야, 유리야 이거죠. 모든 물질을 다 똑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저항값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할까요? 비저항. 그 비저항은 물질마다 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물질의 뭐라고요?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저항을 로라고 써서요. 비저항이 1인 아이보다 비저항이 10인 아이가 저항이 몇 배 커? 10배 커. 그럼 비저항을 역서하면 뭐게 돼요? 네, 이게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라고 하는 거 전기 전도도. 그것도 물질의 특성.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저항이라는 건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물질의 표준 저항값을 얘기한다.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저항은 뭐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에 따라 달라지죠.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뭐해지니? 커지는 거죠. 왜? 원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충분한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단면적이요.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뭐해집니까? 작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같은 길이라도 두께가 두꺼워지면요.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뭐해진다? 넓어져. 그래서 빈 공간이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 그러니까 충돌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온도입니다. 됐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승배야,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그 종류에 따라 그렇죠.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물질이 있죠, 승배야. 누구야? 도체? 네, 도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게 도체라고 하는 전기 제품을 만드는 물질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 제품들은 차가운 곳에서 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니까
자,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들이 바로 뭐라고요? 반도체하고 구도체. 되겠어? 네. 그러면 실제로 저항이 길어질수록요, 저항값이 커진다 그랬는데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죠.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뭐 했습니까? 저항의 무슨 연결? 직렬 연결 회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를 사용하면요, 저항 두 개가 이렇게 붙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했을 때 우리는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니? 커지는 거니까 뭐 하면 돼요? 되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는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이 전체 저항이야. 왜?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는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배웠고요.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이 작아진다며. 자, 굵어지는 회로도가 뭐예요? 병렬 연결입니다.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면요, 하나의 저항 밑에 또 다른 저항을 이렇게 붙이는 거라서 굵어지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얘를 합성할수록 저항값이 뭐해지겠니? 작아지겠죠. 그러면 합성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 작아지는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저항값을 다시 역수한다라고 배웠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정리하면 되죠. 정리하면 뭐 나옵니까? 네, 합분의 곱 나오죠.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시면 합성 저항이 나와요. 알겠어? 그럼 얘는 합성 저항 얼마게? 해봐. 합분의 곱 얼마? 2호.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 네. 그래서 병렬에서 합성 저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병렬인데 저항이 같은 애들만 있어. 여기 R1 12호. 여기 R2 12호. 이거 합성 저항 얼마니?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요. 병렬인데 저항값이 다 같으면 저항 하나에다가 그래서 병렬의 개수를 뭐 하면 돼요? 나누시면 합성 저항이 막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6옴이죠.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12옴짜리 하나 더 달면 4옴. 하나 더 달면 3옴.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더 간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요, 합성 저항이 어떤 놈은 커진다, 어떤 놈은 작아진다. 그게 어떤 효과 때문인지. 그래서 보여드렸어?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저항은요,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항 구하는 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요것만 배웠기 때문에 뭐분의 뭐 단면적 분의 길이가 저항이랑 비례해. 이렇게 했죠. 난 비례가 아니면 정확하게 저항값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비저항을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 저항값이 나와. 그러면 저항은 선생님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온도 어디 갔어요? 온도 여기 있죠. 실제로 비저항이라고 하는 건요, 굴인데 0도에서 구리의 비저항 값이 값과 10도 구리의 비저항, 20도 구리의 비저항 값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온도에 맞는 비저항 값을 선택해서 쓰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팍팍하고 계십시오. 영재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항값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자, 근데 저 저항은요, 사실은 꼬마 정보야. 저항값이 다른 꼬마 정보야. 그래서 저항값이 다른 꼬마 정보를요, 한 번은 직렬로, 한 번은 병렬로 연결했다고요. 이 중에서 어떤 꼬마 정보가 가장 빠를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내신 6단원이면서. 그래서 요즘에 과거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핫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꼬마 정보의 밝기. 알겠어? 꼬마 정보의 밝기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요, 밝기는 뭐가 결정하니? 뭐 보면 되니? 도선의 흐름. 전류? 전압? 저항? 뭘까요? 꼬마 정보는요,
에너지를 많이 내보낼수록 더 밝겠죠. 근데 그 빛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꼬마 전구가 훨씬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냐, 이게 관건이죠.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회로에서의 전기 에너지. 회로에서의 전기 에너지 뭡니까? 비트예요. 이게 회로에서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이 얼마냐면 5V이고요. 2A의 전류가 흐르고요. 얘를 10초 동안 사용해. 그렇다면 이 꼬마 전구는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씁니까? 10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 꼬마 전구 중에서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쓰냐? 그게 총 밝기예요. 이게 바로 얘가 10초 동안의 밝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어떤 애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00줄의 에너지를 쓴대요. 다시 말해서 50V 2A 1초랍니다. 알겠어? 그러면 순간 어떤 한 특정한 순간에 어떤 꼬마 전구가 더 밝을까요?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니은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사용한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클수록 더 밝은 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총 시간 동안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 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그 순간에 꼬마 전구의 밝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구해야 각각의 밝기를 순간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하게? 1초라고 하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전력이라고 합니다. 됐어? 이걸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 구하는 식. 얘는 VI입니다. 됐어? 그러니 전기 에너지는요. 전력에다가 초 곱하면 전기 에너지. 알겠어? 그러면 전력에다가 초 말고 시간 곱하면 이게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전기세 낼 때 기준이 뭡니까? 전력량. 이거죠. 됐어?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밝기를 비교할 땐 어떤 한 순간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전력으로 계산한다. 되겠어? 네. 근데 오면 법칙. V는 IR이니까 꼬맹아 V 자리에 IR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야. 맞아? 그러니까 어디 써? I 제곱 R도 전력 구하는 식이야. 맞니? 네.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I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야. 그럼 뭡니까? R분의 V 제곱도 전력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전력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요. 누가 제일 밝을까?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이거든요. 자, A, B, C, D 중에서 느껴! 누가 제일 밝을 것 같아? C. 그다음 뭐야? C, D, B, 누구? A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까? 바꿀까요? 불러. A, B 뭐라고? A, B 담규 C, B, C, D, A, B 또요. 됐어. 해보시면 돼. 자, 그러면 꼬마 정도의 밝기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꼬마 정도에 흐르는 전력 비교해야 되는데 전력은 VI니까 A에 흐르는 VI, B, C, D 이거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거 계산하자.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회로도에서 저항의 역할이 뭐냐?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항은요, 각각의 회로에서 뭔가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항입니다. 되겠냐? 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직렬 회로에서 여기 18V 전원단자에 병렬도 18V의 전원단자에 있더라고요. 저항의 종류는 같아요. 그 중에서 직렬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은 길어지는 순간이가 더하면 돼. 그래서 얘는 9ohm이야. 납득해? 그리고
두 번째는 V는 IR이야. 그러니까 18V에 9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몇 암페어가 흘러? 2암페어가 흘러.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나갈 때요. 얼마나 충전해서 나갑니까? 18V의 에너지 갖고 나오죠. 그 에너지를 꼬마전구 불키는 데 쓰는 거고요. 됐어? 그래서 18V로 충전해서 한 바퀴 돌아 꼬마전구 불키고 들어올 때 몇 암페어 들어옵니까? 2암페어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됐어? 흐르는 전자의 개수는 변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전하량. 정신 안 차려? 정신 없지. 그래서 전자가 나갈 때 우리 그냥 쉽게 2암페어라면 전자 2개 나가 이런 뜻이야. 맞아? 그러면 전자 2개가 나가서 꼬마전구 불 켜고 들어올 때 몇 개 들어와야 된다고? 그대로 2개 들어온다고. 맞아? 이걸 전하량 부등법칙이라고 해. 근데 나갈 때요. 얘네들이 건전지에서 충전해서 에너지 갖고 나가죠. 그래서 충전해서 18V 에너지 갖고 나가죠. 그럼 궁금한 거. 이 18V는 둘이 합해서 충전하는 에너지가 18V니 아니면 각각이 18V니? 합쳐서 각각 뭡니까? 각각이 18V씩 충전해 나갑니다. 알겠어? 각각의 전자들이 18V씩 충전해서 꼬마전구에 불 켜는 일을 하고요. 에너지 전환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얼마? 반드시 몇 볼트? 0볼트 돼서 앵고 나서 들어와서 다시 충전. 그래서 에너지 가서 다시 불 켜고 들어와서 충전. 됐어? 네. 그러니까 건전지는 뭡니까?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머니야. 됐어? 그래서 그 주머니에 담고 있는 에너지만큼 전자한테 충전을 계속 해주다가 그래서 에너지 다 쓰면 건전지 달았어요. 바꿔주세요. 이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 18V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가겠죠? 가는데 전자들은 무조건 통로를 타고 가죠. 전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꼬마전구에 전자 몇 개 가니? 몇 개 가니? 여기에 전자 몇 개 오겠어요? 2개 나갔어. 몇 개 나가니? 2개 지나가죠. 통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얼마 갈까요? 여기도 2암페어 갑니다. 됐어? 그래서 직렬회로도는요. 전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한 길밖에 없으니까 전체 전류나 낱낱이 꼬마전구에 걸려있는 전류의 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직렬회로도는 전류의 세기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항은 뭔가 배분해 주다는데 뭘 배분할까요? 전압. 됐어? 네. 근데 옴이라는 아저씨가 했죠. V는 IR에서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니까 배분할 때 비례해서 나옵니다. 알겠어?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니까. 됐어? 전압을 1대 2로 나눴습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저항에서요. 각각의 전자들이 몇 볼트 쓸까요? 몇 볼트 쓸까요? 이 18V를 1대 2로 나눠야죠. 됐어? 몇 볼트 쓸까요? 6볼트. 그럼 V2에서 얼마 쓸까요? 12볼트. 됐습니까? 이렇게 나눠쓴다는 거야. 그래서 직렬회로도는요. 저항의 비율이 언제나 사용하는 전압의 비율이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한 게 맞는지 보시려면요. 옴의 법칙. V는 뭐야? IR. 그러면 V1은 R1 곱하기 R1이면 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6V는요. 2A 곱하기 3옴. 맞죠? 제대로 풀었다는 얘기야. 되겠어? V2는요. I2 곱하기 R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2V는요. 2A 곱하기 2로 그래서 12. 맞죠? 이런 식으로요. 되겠니? 그래서 직렬회로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전압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알겠습니까? 요겁니다. 병렬회로요. 병렬회로요. 병렬회로에서는 여러분들 합성 저항은 굵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낱낱이 저항을 역수해서 더한다. 그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얘는 합성 저항이 2옴이다. 맞습니까? 네. 그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옴의 법칙 V는 IR 18V에 2옴이야. 전류 얼마 흘러? 9A 흘러. 그럼 느낄래? 얘네들은요.
그래서 9명이 불키러 가서 얘네들한테 9개의 전자들이 에너지를 주니까 이쪽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됐어? 그래서 무조건 직렬회로보다 병렬회로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더 밝아요. 예외 없습니다. 알겠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올 때 9A가 몇 볼트로? 0볼트로 다 쓰고 들어오는 이런 거. 됐어?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보면 볼래요? 전자 9개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오면 뭡니까? 길이 나뉘어지죠. 그 중에서 어떤 애는 윗줄로 갔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윗줄로 갔다 집에 오는 애는 저항 몇 개 써야 되니? 몇 개 지나가니? 저항 몇 개 지나가요? 하나. 됐어? 저항 지나갈 때 에너지 써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지나가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볼트 다 써야 되니? 18볼트를 한 번에 다 쓰고 들어오야지. 맞죠? 그런 다음에 밑에 줄로 가는 애도 있어요. 자, 밑에 줄로 가도 얘는 저항을 한 개밖에 안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써야 0볼트에서 들어오겠죠. 그러니 병렬회로의 특징은 뭐다? 병렬회로는 전체 전압이나 낱낱의 전압이 같아요. 윗줄과 아랫줄에서 쓰는 전압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이게 병렬회로의 특징이죠. 그럼 병렬회로에서 저항은 뭘 나누니? 항상 저항은 뭔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잖아. 병렬회로에서의 저항은 뭘 나눌까요? 전류를 나누는데 오마주씨가 그랬죠. 저항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 있다고? 반비례. 그러니까 반비례하게 나누셔야 돼요. 되겠어? 저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2니까 전류는 1대 1로 9A를 나눠갑니다. 됐어? 그러니 여기에서의 전류는 얼마일까요? 6A. 맞아?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얘는 3A일 겁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러면 계산도 해보시면 되죠. V1은 I1 곱하기 R1이에요. 이거 18V고요. 전류 6A고 저항 3. 맞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 V2는요. I2 곱하기 R2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18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6. 맞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항은 모든 회로도에서 뭔가를 배분합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를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 네.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이 중에서 꼬마적은 누가 밝습니까? 이제 아셨죠?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니까 A 꼬마적의 밝기는 이만큼입니다. 맞아? A 꼬마적의 밝기는 6V에다가 2A를 곱해서 12W가 꼬마적의 밝기라는 뜻이야. 맞아. 두 번째 B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2V에다가 2A니까 24의 밝기야. 맞아? 매 순간. 그러면 C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얘는 18V에 6A고요. 얘는 18V에 얼마입니까? 3A죠. 그래서 얘는 순간 54의 밝기, 얘는 108의 밝기. 알겠니?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직렬 회로에서는 그죠? 전류가 세기가 같기 때문에 전압 비율이 밝기 비율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전압이 큰 애가 뭐야? 저항이 뭐 하더니 큰 애가.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큰 애가 더 밝아. 맞아. 병렬 회로에서의 밝기는요. 뭐가 결정하냐면 전압이 일정할 거잖아. 전류가 큰 놈이 더 밝아. 맞아. 근데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저항이 뭐 하다는 얘기니?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이 밝습니다. 알겠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직렬 회로보다 병렬 회로 쪽에 있는 아이가 무조건 밝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밝기를 비교해봐드렸어요. 알겠어? 네. 근데 이러한 전기 제품들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회사들은요, 그 전기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조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은요, 100V, 200W 이렇게. 그래서 이 전기 제품은 몇 볼트 용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얘는 100V 콘센트에만 꼽아야 돼. 200V 꼽지 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격 전압 몇 볼트 유닛이 알려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요. 그러면 그때 꼭 보면 얘는 1초당 전기 에너지 200만큼 먹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0와트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비 전력입니다. 알겠어? 얘는 이만큼 전기 먹어. 그러니까 전력 클수록 전기세 많이 들어. 이 뜻이야. 알겠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요. 전력은요. 우리 알잖아요. 얘 전력이 200이고요. 전압은 100입니다. 전력 얼마 본다는 거야? 2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제품이네. 이거 알 수 있어요. 500원치 보이는 IR. 그러니까 얘는요. 100V이고 전류가 2A 흐른다 그랬어. 저항은 얼마야? 55mm네. 이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요것만으로도요. 저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나 저항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꼭 그런 놈들이 있죠. 100V하고 200V 꼽는 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소비 전력은 얼마다? 수업 시간에 해줬다. 얼마 것 같아요? 네.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진다. 됐어요? 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V에 꼽지 않고요. 200V에 꼽았을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저항의 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죠. 왜? 그 제품을 만들 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의 굵기와 길이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일정해요. 그래서 얘는 저항이 50입니다. 그럼 전류가 얼마입니까? 4A.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따라서 전류도 2배 커지기 때문에 전력은 몇 배 커진다? 4배 커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그거의 제곱만큼 커져요. 3배 커지면 9배, 4배 커지면 16배. 알겠습니까?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우리 집에 더 많이 넣어요. 그래서 5개를 2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하면 내가 내야 되는 전기세는 얼마야? 이게 중학교 3학년 6단원 가정 마지막 문제잖아요.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은요. 내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큼 돈 내면 돼. 근데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비트로 계산하는데 이 t가 뭐라고요? 초라고요. 됐어? 그러면 이걸 초로 계산하려면 숫자가 너무 무리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 계산할 때만 초가 아니고 뭘로요?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나? 전력량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얘는 VI가 전력이니까 전력이랑 시간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아이는요. 200이라는 전력을 쓰는 꼬마저고 5개를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이니까 30일 사용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사용한 거 얼마니? 얼마니? 6만 단위가 뭐지? 와트 시대. 이것도 숫자가 무리하게 크니까 공세개 지워서 뭘로 쓰겠니? 60kW 시예요.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1kW 시당 20원이니까 100원이니까 돈 낸대요. 그래서 이거 100원이라면 이거 얼마? 6,000원 정도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전압, 전류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이때 이거 기울기 뭐니? 뭡니까? 저항이죠. 되겠어? 네, 이게 저항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전류, 여기가 전압. 그러면 이것도 비례죠. 이거 기울기 뭘까요? 저항이 역수래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얘 저항이 이렇게 된대요. 무슨 일일까? 온도가 쟤는 저항이 점점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야. 저항이 점점 보여지고 있니? 커지고 있죠. 실제로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저항은 변합니다.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저항 구하는 식 불러. 로 T S분의 L이죠. 됐어. 자, 시간이 지나도 단면적이나 길이는 변하지 않고 요 값은 일정한 거 맞아요. 근데요, 전류를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수 속에 전자가 움직이면서 충돌하죠. 이때 뭐가 발생하니?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전선의 온도가 뭐합니까? 올라가죠. 그럼 비저항 값이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저항이 붙이니까. 비저항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 값이 뭐해지니?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이 바뀌는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열이 발생해서 비저항 값이 커지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가능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번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사랑해? 시간 없어. 이거 하나의 저항을 알로 주면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3R이에요. 저항 3개가 증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 값이 3R이고요. 여기에 전압이 V가 걸렸으니까 이때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일까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일까요? 전류는 R분의 V. 맞습니까? I는 R분의 V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전체 전류는 3R분의 V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3R분의 V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근데 얘네들은 다 진열이니까 여기에도
그래서 VI 마트 요 계산할 건데 여기에 흐르는 전력도 3R분의 V만큼이고요. 여기도 3R분의 V. 그래서 여기도 3R분의 V만큼의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 전류가 안 흐르죠. 맞아. 그랬을 때 얘네들 전류를 알았으니까 전압을 구해서 곱하시면 이게 꼬마종의 밝기거든요. 맞아.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꼬맹아 저항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뭔가 배분하지. 이건 저항 3개가 직렬이지. 직렬일 때 뭘 배분하니? 전압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1대 1대 1. 그러니까 전체 전압 V를 1대 1로 나누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3분의 1 V. 맞습니까? 네. 얘도 3분의 1 V. 얘도 3분의 1 V로 쓰겠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A의 꼬마 정보의 밝기는요. 9R분의 V 제곱만큼이 꼬마 정보의 밝기겠네요. 이런 느낌이야. 요게 스위치를 다 열어놨을 때 꼬마 정보의 밝기고요. 여기는 안 켜져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스위치를 하나만 닫자. 요거 닫자 S1. 이 얘기잖아요. S1의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되니? 합성저항부터가 달라져요. 그죠? 네. 합성저항부터가 달라집니다. 요건 없다고 치시면 되니까. 이 합성저항 얼마 나올까요? 요거? 이 부분이 얼마냐? 3분의 BR. 그래서 3분의 2R에다가 R도에 얼마 되니? 3분의 5R. 그래서 3분의 5R이고 전압은 V. 그럼 전류는 얼마? 5R분의 3V만큼의 전류가 되겠죠. 맞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 중에서요. 이쪽으로요. 5R분의 3V의 전류가 흘러. 무조건 전류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맞아. 근데 직렬적으로 먼저 보내요. 직렬적으로 먼저 보내는 게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5R분의 얼마? 3V만큼의 전류 흘러. 됐어? 흐르다가 얘가 여기서 뭐하니? 나눠지죠? 됐어? 나눌 때요. 나누는 기준은 각각의 줄의 저항 비율에 반비례해야죠. 이쪽은 저항이 2R이고 여기는 R이니까 전류를 몇 대 몇으로 나눠? 1대 1로 나누죠. 그럼 여기 얼마 가게 해요? 이쪽 5R분의 V. 여기 5R분의 V만큼의 전류가 가요. 그래서 여기도 그만큼 가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A요. 5R분의 V만큼, B도 5R분의 V만큼 흐르고요. C는 5R분의 2V만큼 흘러. 되겠어? 이해돼? 네. 그랬을 때 전압은요 라고 하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얘 전류가 5R분의 3V였죠. 거기다가 저항을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5분의 3V. 전체가 몇 V였는데? V였는데. 그 중에서 이 새끼가 5분의 3V 있었대요. 맞아? 그럼 남는 거 얼마? 5분의 2V를 이쪽 줄도 5분의 2V. 이쪽 줄도 얼마? 5분의 2V. 병렬성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야. 하겠어? 네. 그래서 얘 5분의 2V, 얘 5분의 2V, 얘도 5분의 2V. 이거 계산하는 게 각각의 밝기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새끼 얼마 나옵니까? 25R분의 2V 제곱. A랑 B는 5분의 응? 두 개가 나누는 거라. 그러면 5분의 2V니까 1대1로 써. 얘는 얼마야? 5분의 1V씩 써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25R분의 V제곱. 얘도 25R분의 V제곱. 얘는요 25R분의 4V제곱. 얘는요 25R분의 9V제곱.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밝기 보시면요. 이 밝기
이발기로 바뀌는 거야. 밝아질 거야, 어두워질 거야? 어두워질 거야. 어두워질 거야. 됐어? 얘는 안 켜졌다가 켜졌네.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얘는 뭐해질 거예요? 뭐해질 겁니까? 밝아질 거죠. 이런 느낌. 됐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전류가 하시는 거야. 되겠어? 그랬다가 보면은 S1의 스위치도 닫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S2의 스위치도 닫아. 그러면 이소도 생기겠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요? 아까 얘기했죠. 전류는 최단 거리로 흐르려고 하고 저항이 작은 쪽으로 쏠려고 한다. 됐죠? 그러면 전류 이렇게 흘러? 여기 왔어? 어디로 갈래? 얘네들은 다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저항이 이쪽으로 전류가 다 쏠려서 갑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요. 깔끔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전체가 회로도의 저항이 몇 개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회로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다 꺼져. D만 켜져. 알겠습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항이 없는 빈 도선만 연결하면 그쪽으로 전류가 다 쏠려갑니다. 알겠어? 요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할게요. 자, 7번에 보면은 자기력이 뭐야? 설명해봐. 자기력.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맞아요? 또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되겠습니까? 자석은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석과 현수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싸잡아 우리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고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고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야. 그중에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힘으로 자기력 배우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자기력을 배운 거 아세요? 이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자기력 배웠어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자기력을 배운 거죠. 맞아? 저걸 이용해서 만든 거고. 전동기죠. 그래서 전동기를 돌리는 힘이 바로 이 자기력이었고요. 전동기는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연구 자석을 주변에 놓으면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연구 자석도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이 둘을 합성한 힘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자기력이라고 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자기력도 힘이니까요. 모든 힘은 방향이 있어. 자, 방향 결정. 저 도선 어느 쪽으로 힘 받아? 해? 빨리 손. 빨리 손해. 어느 쪽으로 힘 받아? 어느 쪽? 어느 쪽?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요. 오른손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 맞아? 그러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게 무슨 방향? 힘 방향. 맞죠?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이 무슨 극에서 무슨 극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 자석의 N극에서 S를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이 사람들아. 됐어. 그래서 전류. 그리고 자기장은 도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장 오른쪽이에요. 항상 도선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요. 그 힘이 손바닥이 안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도선이 안쪽으로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은 뭐에 의해 결정돼? 방향은 봤으니까요. 이제 세기. 구해야죠. F는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 구하는 거. 힘센 B라저씨. 맞습니까? 네. 저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테슬라예요. 됐어? 그리고 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 그리고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 이런 뜻이죠. 됐어? 그럼 저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 10N 이겁니다. 그래서 10N의 힘을 받아 도선이 밀려요. 이런 뜻입니다. 되겠냐? 그랬을 때요.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자기장을 크게 하거나 전류를 세게 하거나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힘을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또 방법. 이 힘을 크게 하는 방법. 뭡니까?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몇 도? 90도일 때가 최대의 힘을 만들죠. 알겠습니까? 네.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의 힘이고 이게 90도가 안 되면 힘의 크기는 작아지다가 이 각도가 0도나 180도가 되면 힘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우리가 구조를 설명할 때 도선 어떤 모양? 이렇게 된 모양이죠. 기억나냐? A, B, C, D 이때 힘 안 받는 부분. B, C 부분에는 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양날개 여기만 힘이 작용합니다. 왜요? 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이룬 각도가 몇 도? 0도. 그래서 힘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힘을 받는 건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인데요. 두 날개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정반대. 그러니까 한쪽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 세계가 계속 돌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모터, 전동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동기는요. 무슨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그럼 거꾸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거. 발전기. 발전기와 전동기의 구조는 같다 다르다. 발전기와 전동기의 구조는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용접선. 그 중에서요. 전류를 먼저 흐르게 해서 돌리면 전동기고요. 돌려서 전기 만들면 발전기고요. 됐습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에너지 전환만 반대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요.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7번 문제 보죠. 오늘아 7번 문제에서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선을 떨어뜨리면 얘는요. 처음에 도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10테슬라였다고 치자. 근데 얘가 중력을 받고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 도선의 자기장은 요만큼은 있지만 여기 없잖아.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때보다는 작아져서 4테슬라가 됐다고 치자. 됐죠? 네.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네? 그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이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만큼 그래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자기장이 변하면 반드시 전류가 생긴다. 뭡니까? 전자기류.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면요.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떨어질수록 줄어. 주는 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래서 스스로 줄지 않게 유도절로 흘러서 그래서 줄지 않게 자기장을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지. 그거 싫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흐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맞죠? 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주니까 그거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어때야? 떨어질 때! 자, 떨어지면 무슨 운동해야 돼, 원래? 자연학과, 속력이 점점 뭐 해줘야 돼? 빨라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운동으로 떨어진대요? 등속도 운동으로 떨어지고 싶대요. 읽었어요? 얘 떨어지는데 등속운동 한대요. 합력 얼마? 0. 그러면 이 새끼는 밑으로 받는 힘이 뭐였는데? 중력인데. 합력이 0이 되려면 무조건 그것과 반대 방향에 새로운 힘이 생겼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바로 자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자석의 운동 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생긴 자기력의 크기가 중력이랑 어때야 되니? 같아야 합력이 얼마가 돼요? 0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력이 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되네. 알겠습니까?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요. 자기력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힘센 비가조시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왜? 얘는 도선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는 도선이고요. 얘는 도선이 뭐하니? 움직여요. 그럼 도선이 움직일 때 자기력의 세게 구하는 방법? 해봉 얼마니? 네. 움직일 때 자기력 구하는 방법. B. 자,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볼게요. 자, 디귿자 도선이 있어. 시간이 없어. 빨리 할게요. 디귿자 도선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자, 자기장이 있어. 근데 여기에 꼬마정도 있다? 지금 불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선이 끊어져 있는 곳은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됐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도선을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닫힌 도선이라서 요만큼만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안 흘립니다. 근데 이렇게 놔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지금. 왜요? 건전지가 없어서. 전압이 없어서. 그러면 전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만큼 전압이 생기죠. 전자기 유도. 그래서 나는 이 도선을요. V의 일정한 속도로 당길 겁니다. 요 길이는 L입니다. 그러면 T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막대기가 여기 오겠죠. 그럼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이 면적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만큼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어느 방향? 생각해봐. 땡기면 땡길수록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뭐하니? 늘어나죠. 그거 좋아 싫어? 무조건 변화가 싫다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늘어나는 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순간 전류가 흐르는 전압을 만들겠죠. 됐죠? 전압은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호일 가무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만큼 생긴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고요. 얘는 몇 번 가면 호일? 이 자체가 한 번 가면 호일이라 여기가 1입니다.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도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5 테슬라야.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변하는 건 면적에 따라서 자석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고요.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바뀌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효과.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니? 면적 변화량은요, 요 사이 면적 구하시 힘들죠? 이때 요 세로 길이는 L, 가로 길이는 얼마? 이게 얘 V의 속도로 T초 동안 당기니까 VT가 간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 면적 변화량은요, 얘는 B 곱하기 T분의 VT 뭡니까? L.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T가 날라가죠. 맞냐? 그래서 도선이 움직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도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부라보로 구하면 된다. 알겠어? 네. 근데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 요 값이 전압이니까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까? 전류. 알아?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보면은 실제로 얘는 자기력이 힘센 B라는 식으로 생겨. 근데 그 크기가 중력이랑 같으면 동성운동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중력과 같은 크기의 자기력이 생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전류의 크기는요, I는 뭡니까? BL분의 mg만큼이야.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해하겠어? 이거. 자, 이때 도선에서 소비되는 전력은요 라고 했습니다. 전력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하시면 되는데 전력은 VI로 계산해도 되고 I제곱 R로 계산해도 되고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서 뭘 쓰는 게 편할까? 여기서는요 요 방법으로 구하셔야 돼요. 왜? 전압을 안 줬으니까. 알겠습니까? 저항을 줬어요. 그래서 I제곱 R